우리가 살펴보려는 키 확립 프로토콜은 서버가 있는 방식이고요. 사용자들은 서버하고는 장기간 공유한 대칭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립했냐? 뭐 그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립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해가지고 개통을 하게 되면 유심을 꽂게 되죠. 그럼 유심에는 대칭키가 하나 있게 되겠고 그 대칭키는 SKT, 뭐 KT 이런 데와 공유하게 되는 대칭키가 됩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장기간 키를 확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용자는 서버하고 장기간 키를 갖고 있지만 사용자 간에는 미리 어떤 공유된 정보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A와 B가 뭐 앨리스 바비 서로 비밀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칭키를 확립해야 되는데 서로는 그 대칭키를 확립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서버를 통해서 왜냐하면 앨리스도 서버랑 장기간 키를 공유하고 있고 밥도 서버랑 장기간 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세션 키를 확립해 가지고 앨리스와 밥이 비밀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런 식으로 앨리스가 서버한테 나 앨리스야, 나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키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키를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주게 되겠고, 그러면 앨리스는 그 받은 키를 밥한테 줘가지고 서로 통신하게 되는데, 뭐 이 자체로 쓰기는 불가능하겠죠. 키 확립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대칭키는 비밀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키를 그냥 평문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뭔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하나씩 요구사항을 만족해 나가 봅시다. 그래서 앨리스와 밥은 서버랑 대칭키,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교환되는 세션키의 비밀성을 충분히 쉽게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KAS, KBS가 AS가 앨리스가 서버랑 공유하고 있는 장기간 대칭키가 되겠고, KBS는 답이 서버랑 공유하고 있는 대칭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첫 번째 시도하고 달리 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대칭키를 암호화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칭키를 암호화하고 주고 있으니까 중간에 그것을 공격자들이 확보하더라도 풀어가지고 KAB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면은 비밀성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비밀성은 보장이 되지만 나머지 필요한 요구사항들은 갖추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못 갖췄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션 키를 받았을 때 앨리스는 누구랑 쓰고 싶은 세션 키를 달라고 하냐면 밥이랑 쓰고 싶은 세션 키를 달라고 한 거죠. 밥과 사용할 세션 키를 요청한 건데 자기가 수신한 키가 밥이랑 사용하기 위한 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키만 암호해서 줬기 때문에 이 앨리스가 나 A야, 나 C랑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바뀌더라도 이 메시지는 하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 KBS가 CS로 바뀌겠지만 이 앞부분이 앨리스가 쓰는 부분이죠. 앨리스는 C랑 요청하든 D랑 요청하든 B랑 할 키를 달라 그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키의 용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공격자가 그 서버 B 앨리스가 밥한테 세 번째 메시지를 줄 때 차단을 시키고, 밥이 수신하지 못하게 차단을 시키고, 밥한테 이제 C, KAB를 주면은 밥은 저 KAB가 앨리스랑 쓸 키가 아니라 캐럴과 쓸 키로, 공격자가 사용하는 키로 착각하게 되죠. 뭐 저걸 착각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C는 KAB를 얻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공격도 가능하겠죠. AB를 요청할 때 그거를 차단시키고 AC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AC로. 그러면 서버는 이런 식으로 키를 만들겠죠. 여기서 이 키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거 어차피 랜덤 키니까. 근데 첫 번째 앞부분은 AS로 암호화되어 있고 뒤에 거는 CS로 암호화되어 있을 거예요. C가 갔으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를 공격자는 확보하고 앨리스한테 가는 건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앨리스한테 뭐 차단 안 시켜도 되겠구나. 그냥 준다고 칩시다. 그럼 앨리스는 이 메시지가 밥과 사용할 메시지인 줄 알고 이 메시지를 요 뒤에 부분을 밥한테 주겠죠. 그러면 이때 이 공격자가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앨리스는 이 KAC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암호화해서 주면 밥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밥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가 볼 수 있게 돼요? 캐럴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션 키 같은 키를 받으면은 내가 밥이랑 쓰고 싶은 키를 달라고 했으니까 받은 키도 실제 밥이랑 사용되어야 될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키가 최근에 이번 요청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이 키가 옛날에 만들어진 건지 지금 만들어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공격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공격자는 예전에 교환됐던 메시지들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실제 현실적으로도 통신 메시지들은 쉽게 수집해가지고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예전에 교환됐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사용된 KAB를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합시다. 이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KAB를 공격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다시 또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서 서버한테 새로 키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원래 새롭게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서버한테는 차단시키고 공격자가 대신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이제 뭘 사용하게 됐냐면은 예전에 썼던 키를 다시 쓰게 되는 거고 예전에 썼던 키를 지금 공격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밥이랑 앨리스가 서로 막 교환하는데 그 메시지를 공격자가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 봤던 공격과 이번 슬라이드에 봤던 공격을 고려하게 되면은 내가 세션 키를 요청했을 때 이 세션 키가 내가 요청한 사용자하고 사용할 키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이 키가 이번 요청을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키가 아니라. 근데 그걸 못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런 형태의 공격을 우리가 재전송 공격이라고 합니다. 재전송 공격. 그래서 재전송 공격은 예전에 썼던 메시지 아니면
이 프로토콜 수행이 아니라 다른 프로토콜 수행에서 사용 중인 메시지를 가져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재전송 공격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노출된 암호키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어떤 키, 그리고 그 키가 포함되어 있던 메시지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공격을 우리가 기지키 공격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키를 이용해서, 노출된 키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추가해서 프로토콜을 개선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까 두 번째 시도하고 달리 두 번째 시도에서는 뭐만 암호했어요? 세션 키만 암호했는데 이제는 이 키가 누구와 써야 되는 키인지를 나타내는 상대방 식별자를 함께 암호화해서 주고 있습니다. B가 들어있고 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앨리스가 A, B가 아니라 A, C를 주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B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C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메시지들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바뀌면은 재전송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메시지는 요청이 다르면 그 만들어진 메시지도 달라져야 됩니다. 같으면 뭔가 공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식별자를 암호문 내에 포함하는 기법을 우리는 네이밍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네이밍 기법. 그리고 이런 식별자들은 누구나 다 식별할 수 있는 정보예요.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 메시지하고 요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암호 알고리즘 측면에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KAB만 암호화되어 있는 요 형태는 답이 저걸 복호화해요. 그러면 올바르게 복호화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복호화해서 없는 그 키를 얻게 되는데 이 키는 어떤 키예요? 랜덤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키를 만들어서 줬을지는 A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봤자 이게 맞게 풀린 건지 중간에 조작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풀었더니 내가 기대하는 B가 나왔어. 그러면 이 암호문은 어떤 키로 암호된 암호문이 맞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KAS로 암호된 암호문이 맞다라는 걸 이 경우에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B가 들어있지 않고 다른 게 들어있는데 내가 KAS로 풀었는데 우연히 B가 나온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원래 엉뚱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KAS로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메시지를 KAS로 복호하게 되면은 왕창 깨져요. 이 대칭 암호 알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뭔가 식별될 수 있는 어떤 유효한 정보가 나오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호화했는데 내가 기대한 B가 나와? 그럼 이거는 내 KAS로 내가 복호한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암호문의 메시지를 풀었을 때 내가 올바른 키로 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보를 우리는 여분 정보라고 해요. 여분 정보. 그러니까 앞서 메시지는 여분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랜덤한 값들만 암호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랜덤 값만 암호한 게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분 정보가 들어있으면 유효한 사용자인 그 원래 복구해야 되는 사용자인 A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좋은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공격자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공격 중에 하나가 키 추측 공격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모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가능한 모든 키로 풀어보면은 언젠가는 그 키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격 방법은 랜덤하게 키를 하나 선택해서 몇 개 선택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는데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풀어봤자 내가 추측한 키가 맞는지 알 수가 없죠. 랜덤 값만 나오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데 요 경우는 어때? 그 공격자가 풀어봤는데 B가 나왔어. 그러면 내 추측이 맞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 정보라는 거는 필요하지만 이 여분 정보는 공격자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키 추측 공격. 그러니까 키를 추측해가지고 하나 랜덤한 키를 추측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우연히 맞으면 장땡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연히 맞을 확률은 낮겠지만 이 메시지, 여분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은 키의 용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는 B랑 쓰라고 만들어준 거구나. 이 키는 D랑 쓰라고 만들어준 거구나. 얘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키가 누구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서버를 신뢰하니까 서버가 B랑 쓸 키를 주면서 B가 아니라 D를 넣고 막 F를 넣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신뢰 서버고 신뢰 서버는 우리가 프로토콜에서 신뢰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프로토콜에 정해진 절차대로 따른다는 거죠. 엉뚱한 짓 안 하고. 그래서 서버는 앨리스가 A, B를 요청했기 때문에 나 앨리스야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B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약속대로 진행됐으면. 그래서 이제 키의 용도는 네이밍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최근성은 뭔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예전에 AB를 요청했을 때와 지금 AB를 요청했을 때 이 메시지가 또 안 변해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메시지와 현재 썼던 똑같은 요청이라도 새로운 요청이 되면 뭔가는 바뀌어야 돼. 바뀌어서 그걸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또 그걸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도에서는 비밀성, 키의 용도까지는 이제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키의 최근성까지는 아직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니라 이 공격은 그러니까 AC를 해서 키의 용도에 대한 공격은 앨리스가 아까 똑같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아까는 그냥 왔는데 지금은 C가 오죠. 얘가 AC라 그러면 여기다 C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게 되면 A 입장에서는 C를 기대한 게 아니라 뭘 기대했어요? B를 기대했었죠. 그러면 풀어봤는데 C가 나오면은 이거 내가 요청한 거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 느끼면 이제 안 쓰면 되는 거죠. 저 키를 갖고 메시지 암호에서 밥한테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공격이 있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인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여기다가 이제 그 사용할 이 키를 누구랑 쓰라고 하는 건지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공격들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기지키 재전송 공격에 대해서는 취약하죠. 옛날 메시지나 지금 메시지나 형태는
식별자 키. 그때도 식별자 키.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내가 B랑 통신하다가 요청했으면 그때 줬던 메시지의 형태나 지금의 형태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넣어야지만 이제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좀 이따 하고 이제 네 번째부터 봅시다. 그래서 차이가 이제 나는 건 아까까지는 나 앨리스야, 나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라고만 요청했는데 요번에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난스가 들어갑니다. 난스, 랜덤한 값. 그래서 난스는 뭐의 약자냐면은 number used just once입니다. 한 번만 쓰는 값이에요. 예전에 안 썼던 값이에요. 예전에 썼던 값을 또다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값을 써야 됩니다. 새로운 값.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줬다고 우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는 매번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이 앞에 A, B는 예전에 밥이랑 내가 통신하고 싶었으면 A, B는 바뀌지 않겠죠. 난 여전히 앨리스고 난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근데 바뀌는 건 뭐가 바뀌어요? 이 NA 값은 계속 그때 요청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암호할 때 이제는 B만 넣지 않고 또 뭐가 들어가요? NA가 들어가죠. NA가 들어가고 그러면 매번 요청할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NA 값이 바뀌겠죠. 내가 똑같은 사용자랑 통신하고자 요청하더라도 예전에 썼던 메시지하고 지금의 메시지는 이 난스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지키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시도는 뭐가 아직은 안 되냐면은 KAS 측면에서는 뭔가 조치를 취했어. 근데 요 메시지 KBS 밥한테 주는 메시지는 하나도 손 안 댔죠. 세 번째랑 똑같죠. 그러면 앨리스에 대해서는 기지키 공격을 못 하겠지만 밥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조치를 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던 4번, 5번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5번 메시지는 뭐냐면은 어제 설명드렸던 키 확인 프로토콜의 요구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키 확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키 확인은 뭐냐면은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키가 확인이 되면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 확인하기 위한 요소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답이 KAB로 난스를 하나 암호화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앨리스는 이 MB가 어떤 값이 올지 몰라요. 랜덤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풀어봤자 제가 KAB를 나랑 똑같은 KAB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그냥 풀어서 그 MB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다시 암호화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답 입장에서는 얘를 풀었더니 MB 플러스 1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기대했던 값이 나온 거죠. 그럼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 KAB를 갖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키 확인이 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앨리스는 여전히 아직은 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MB 플러스 1을 한 건 여기서 플러스 1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풀었다가 다시 암호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건 뭐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을 해도 되고 뭐 플러스 1을 해도 되고 정확히 나눔이에요. 차이만 나면 돼. 차이만 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 확인 요소를 어떻게든 좀 넣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넣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시도는
이제 얘에 대해서는 앨리스에 대해서는 이제 메시지 최근성, 키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갔는데 밥에 대해서는 안 들어갔죠.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밥도 똑같은 걸 넣어야 되잖아요. 난스를. 그러면 이제 구조를 좀 바꿔줘야 돼요. 지금까지의 구조는 앨리스가 서버 요청해서 서버 받아서 밥은 나중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제는 앨리스와 밥이 같이 참여해서 서버한테 앨리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난스뿐만 아니라 밥의 난스까지 같이 줘야 돼. 그래야 양쪽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앨리스가 시작하든 밥이 시작하든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밥이 시작한다고 치면 밥이 앨리스한테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내 난스는 MB야 라고 하면은 앨리스는 그 난스를 받아서 자기의 난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버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서버는 이제 각각에다가 각 사용자의 난스를 넣어서 주게 되면은 이제는 다 깔끔하게 메시지 최근성하고 키 용도, 비밀성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냐? 뭐 안전할 것 같은데 모르죠 또 그건데.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네 번째까지의 프로토콜들은 문제가 있는 프로토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들을 잘못 설계하면은 다양한 공격들에 의해서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이 취약한 거는 거기서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어서 취약한 게 아니라 프로토콜을 어떻게 구성했냐,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암호화했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뭔가 허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시도에서는 키 확인이라는 걸 뭔가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못 넣었죠. 그래서 이제 키 확인을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 키 확인하는 걸 추가하는 건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양쪽이 다 KAB로 풀어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넣어서 암호에서 서로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처럼 NA와 MB를 암호에서 주고 얘는 NA를 암호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든 둘 다 얘 입장에서는 요게 오면은 풀어보면은 얘는 NA는 모르지만 MB는 아니까 MB가 나오면은 제가 KAB를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NA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줬으니까 그걸 암호에서 주면 앨리스는 저걸 풀어서 자기가 기다리는 NA가 나오면은 올바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똑같은 KAB를 갖고 있구나, 이제 안전하게 메시지 교환합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토콜들을 소개하는 논문 같은데 초기 논문에는 이 키 확인 과정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계적으로 쉽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키 확인 과정을 굳이 프로토콜을 소수로 하면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 구현에서 사용할 때는 항상 키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 확인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건너뛴 요소가 있는데 그 건너뛴 요소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한 가지 얘기할 게, 저 난스인데 난스는 랜덤하게 생성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난스의 중요한 거는 예측을 못해야 된다기보다는 한 번도 예전에 썼던 거를 다시 쓰면 안 된다는 거. 옛날에 썼던 걸. 그러면 옛날에 썼던 걸 다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생성하냐면 그냥 랜덤하게 생성을 해요. 그럼 그냥 랜덤하게 생성하면은 우연하게 옛날에 만들었던 난스를 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랜덤하게 생성하지 않냐? 아니요. 계속 랜덤하게 생성을 해요. 근데 그 가능성 때문에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No. 시간? 자,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옛날에 썼던 거 쓰면 안 돼. 그러면은 그 만들었던 거를 다 기록해 놓고 새로 만든 다음에 옛날에 썼던 건가 아닌가 비교해보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저장에 대한 값도 많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해. 그냥 랜덤하게 생성해. 근데 64비트다. 내가 사용하는 랜덤한 값이 64비트다. 그러면은 생성할 수 있는 값이 2의 64승이죠. 2의 64승계가 존재를 해요. 근데 우연히 2의 64승계를 똑같은 걸 두 개를 생성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확률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 중에 어떤 거랑 좀 연결이 되나요? 해시함수. 그러니까 생성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생성한 거야. 그러니까 해시함수에서는 충돌이 나잖아요. 그 충돌 개념하고도 똑같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내가 랜덤하게 생성하는데 옛날에 생성한 거를 또 생성할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50%가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50% 된다는 건 거의 생성한다는 거죠. 그럼 그 50%가 되려 그러면은 몇 개를 생성해야 되냐면은 루트를 씌우면 돼요. 루트를 50% 그 birthday paradox라고 해서 생일이 같은 사람 찾을 확률이 50%면 23명만 있으면 돼요. 그럼 2의 64승이 얘가 랜덤 값이 있으니까 2의 32승계를 생성하게 되면은 내가 생성한 값을 똑같은 값을 한 번 더 생성할 확률이 몇 프로? 50%가 되는 거죠. 그러면 높은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2의 32승계까지는 절대 생성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몇 개 생성했냐 카운트해? 그렇게 하진 않고 얘를 적당히 생성하다가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뭘 할까? 키를 바꿔줍니다. 키를 갱신하면은 내가 옛날에 썼던 랜덤한 값을 또 써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도 이런 키를 자주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이런 이유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떤 값들을 쓰는데 옛날에 썼던 값을 또 쓸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체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키를 자주 바꾸는 거야. 그럼 내가 한 번 프로토콜을 수행할 때마다 안스를 하나 생성을 해. 그럼 2의 32승번 프로토콜 수행해야지 내가 똑같은 걸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한 50% 되니까 그거보다 2의 32승번 프로토콜 수행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긴 해야 되죠. 그래도 뭐 생각해보면 내가 1년에 TLS를 몇 번 할까? 웹서버나 막 이런 구글을 몇 번 접속할까? 막 이제 좀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한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이러면은 걱정 없이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 키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거를 동일한 거를 또 생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게 걱정이 있으면 이제 똑같은 걸 써도 되게끔 만드는 거고 똑같은 걸 또 써도 되게끔 만드는 그 방법이 키를 바꾸는 거예요. 키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BNA를 같이 암호화해서 요 KAB의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B는 이 KAB는 B랑 쓰기 위한 키이고 KAB는 최근에 만든 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 NA를 넣어준 거예요. 나중에 메시지 최근성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앨리스는 어떤 거의 최근성을 알고 싶으냐면은 KAB의 최근성을 알고 싶은 거죠. KAB의 세션 키의 최근성을 알고 싶어요. 근데 얘는 제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뭐는 알 수 있어? 이 암호문 전체는 얘를 보지 않고는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떤 NA를 쓸지 서버는 몰라요. 요번에 어떤 NA를 쓸지 몰라. 그러면 이 메시지를 만들었다는 건 뭘 봤다는 거예요? NA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를 만든 시점은 1번 메시지가 나간 이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이 뭔가 찍혀 있는 건 아닌데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있죠. 선우수 관계가 명확하게 있어요. 이 암호문 자체는 얘를 1번 메시지를 보지 않으면 2번 메시지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확신하는 건 이 암호문 전체는 이번에 만들어진 거야. KAB는 이번에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몰라. 하지만 여기 이 암호문 전체는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신뢰하지 않아도 뭐만 믿으면 돼. 이 NA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요번에 어떤 NA를 쓸지 알 수 없다. 라는 것만 내가 확신하면은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뭘 믿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KAB를 최근에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서버에 대한 신뢰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버를 신뢰한다고 그랬죠. 신뢰한다는 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신뢰하면 그 주체는 프로토콜에 정해진 약속대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의 약속은 뭐냐면 서버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약속은 뭐냐면 요청을 받으면 그때 새롭게 키를 만들어서 암호화해서 줘야 되는 거야. 그게 프로토콜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는 언제 만들었어? 요번에 만들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그럼 서버를 신뢰하면은 서버가 포함해준 요 키는 이번에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가 있죠. 이게 신뢰에 대한 그 개념이 여기서 적용이 돼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랜덤한 값을 요번에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내가 지켜보지 않는 한. 원격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믿고 쓸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그 신뢰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라는 개념. 신뢰는 이제 프로토콜이 약속한 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메시지는 이번에 만들었고, 이번에 만들었다는 건 서버가 새롭게 프로토콜 약속대로 새로운 세션 키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넣어줬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믿으면 돼. KAB는 이번에 만들었구나. 그런데 좀 계속 복잡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요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지금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여러분들 통신 프로그래밍 해봤어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안 해봤어? 근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통신 프로토콜을 만들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서버한테 줄 거고, 서버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무슨 행동을 하고 또 사용자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거고 그 프로토콜 수행한다는 건 메시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C로 프로그래밍 하면은 이런 구조체로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체.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B랑 KAB를 비트 결합해가지고 보낸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B와 KAB를 결합해가지고 보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또 컴퓨터 공학이니까 프로그램 잘 아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만들고 요 구조체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요 구조체를. 요 크기만큼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가정은 B라는 식별자는 캐릭터 16이야. 16바이트. 16바이트라는 거고. 뭐 더 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도 16바이트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키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요즘 많이 쓰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는 128비트예요. 16이 맞아요. 키 길이는 키 길이가 아이디 길이는 보통 16바이트 갖고 될 수도 있고 좀 긴 거,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를 아이디에 쓰면은 더 길어야 되겠지. 32도 부족하나? 몰라. 하여튼 정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정은 16이라고 가정합시다. 16이라고 가정해. 그냥 상진 뭐 이런 간단한 아이디 쓴다고 하고 16자 넘지 않아야 돼. 뭐 넓은 문자까지는 15자까지는 길이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메시지를 암호하는데 블럭 방식으로 암호할 거예요. 블럭 방식으로. 블럭 방식의 암호화라는 거는 블럭 크기로 나누어서 암호하는 거고 우리가 요즘 쓰는 AES는 블럭 크기가 또 128비트예요. 키도 128비트고 좀 있으면 이제 256으로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128비트 블럭 크기이고 키도 128비트예요. 그러면 얘는 한 블럭보다 커. 두 블럭은 돼야 돼. 정확하게 두 블럭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암호하냐? 한 블럭씩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B를 암호한 게 C1이 되겠고 KAB란 게 C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있죠? 그럼 얘를 암호한 게 얘라고 합시다. C1 프라임, C2 프라임. 왜냐하면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C가 들어가든 B가 들어가든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메시지를 예전 메시지의 일부를 취하고 이쪽 메시지의 일부 취해서 결합해가지고 줬더니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지. 원래는 서버는 B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줬는데 B를 이 앞에 C1을 빼내고 C1 프라임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줬다. 그러면 사용자가 풀어봤더니 B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 C가 나오는 거죠. 거꾸로 여기다가 이건가? 그렇지. 이렇게 가게 되면 B는 맞게 나온 거죠. 근데 풀어봐서 얻어지는 키는 KAB가 아니라 A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하나도 성립 안 하는 거죠. 여기에 B가 들어있기 때문에 T 용도에 대한 공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상관없잖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 즉 비밀성만 제공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제공이 돼야 돼? 무결성도 제공이 돼야 돼. 무결성. 즉 조작을 못 해야 돼요. 중간에서. 서버가 B를 암호해서 넣어서 보냈으면은 중간에 누가 조작을 했는데 여기서 풀었는데 그 조작된 거를 못 알아차리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면은 프로토콜이 의도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무결성까지 보장이 돼야 되겠고 무결성을 보장하는 가장 간단하고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이 맥? 그쵸. 인증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메시지만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인증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인증 암호화한다는 건 요즘 많이 쓰는 방식은 encrypt then back 방법. 즉, 요 메시지를 암호화한 다음에 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요 전체가 C라 그러면 그 암호문에 대한 맥값도 보내요. 그러면 이런 막 뭐 어디 빼고 막 이렇게 해서 새롭게 공격하려는 메시지를 만들었어도 그 공격자는 뭘 못 만들어? 유효한 맥을 못 만들겠죠? 유효한 맥을 못 만드니까 수신한 사용자는 이상하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고. 여기 하나 좀 다른 얘기지만 인증 암호화하면 해결이 돼요. 뭐 복잡한 얘기 있는데 중요한 건 인증 암호화해야 되고 무결성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거의 특성들은 메시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암호화에 따라서 또 특성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특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이렇게 암호화하지 않고 B를 캐릭터 ID 16을 8개씩 쪼개. 그래서 쪼개고 얘도 반으로 쪼개서 단치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교체 공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를 풀어보고 얘를 풀어봐서 결합해서 B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다른 걸 갖다 놓으면은 안 되겠지. 여기다가 C 반 넣으면 이상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태의 메시지를 풀었는데 우연히 BL이 나올 수는 없어요. 항상 엉뚱한 데이터를 풀면 왕창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키로 복구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평문의 일부만 깨지는 거. 뭐 한 비트만 깨진다. 여기만 깨지고 여기는 안 깨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암호 알고리즘. 다 깨져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대략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달이 됐죠. 그래서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 프로토콜 만들면서 키 용도, 메시지의 최근성 이런 개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분 정보라는 개념도 알고 또 메시지를 어떻게 암호화하냐에 따라서 이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 암호화가 중요한 거고 랜덤 값이 중요할 때 그거에 중복이 안 돼야 되면은 그거를 중복 안 되기 위해서 막 다 저장해 놓고 비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키를 자주 바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